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살림이 스트레스를 치유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어떠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개인적인 느낌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그림이 약간씩 움직이는 느낌을 받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은 어떤 느낌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그림으로 보여줬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볼 때 감정이 달라요. 자,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은 되게 원기둥이 빨리빨리 세계가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지 상태로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짓말 같이 거의 정지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냥 재미로 우리 보여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개인의 지금 느낌, 감정의 상태,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느낌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많은 긴장을 하고 있다라면 이게 되게 빨리 돌아가게 보인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인생을 많이 산 노인분들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정지 화면이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포함해서 아마 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일반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개인 시간이나 감정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의 그 움직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도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죠. 사람은 사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저처럼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스트레스가 있는가 반면에 지속적으로 누구의 왕따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 초조한 감정이 지속되게 와서 우울증이 걸리는 느낌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의 스트레스 개념은 나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긴장과 불안이 몸에 쌓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또 면역력이 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학업이라든지 과도한 업무라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이렇게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중독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두통도 많이 심해질 거고, 심하면 심장병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내 몸의 자율신경이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신경계, 심혈관계, 위췌장, 장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은 면역이 깨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는 그러면 어른들만 받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유아기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또 노년기인 사람들은 사람대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또 스트레스를 이제 풀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스트레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림 두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 두 장을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렵 채집을 하는 원시인들이에요. 원시인들은 저 맹수가 나타나게 되면 쫓아서 이것을 잡던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여죠. 생존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에너지를 도망가거나 잡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그러면 알다시피 내 몸에 있는 스트레스가 누적될 틈도 없이 다 소진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도시화에 살고 있는 현재 직장인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직장인들 다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죠. 대부분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있게 됩니다. 운동하시나요? 운동하지 않습니다. 숨쉬기 운동만 적당히 할 뿐이죠. 그래서 저희는 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에너지는 많이 축적이 됐는데 우리는 소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몸에 누적이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쌓이고 있다라고, 그리고 매일 그것을 소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좀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거든요. 또한 우리는 대부분이 92%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에 살고 있고요.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도시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라는 데 살고 있으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죠. 물론 직장 상사의 사이에 그런 스트레스도 있을 뿐더러 도시화에 따른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자, 테크노 스트레스 아시죠? 테크노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기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위에 그림은 보면은 직장인들이, 특히 과장, 부장 이상들이 이런 테크노 스트레스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젊은 친구보다 아무래도 기계를 작동하거나 하는 것에 어설플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무인으로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키오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는 또 누를 수가 있는데 또 어렵게 만든 키오스트가 있습니다. 뭐 옵션이 많아서 제가 버튼을 누르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있죠.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만약에 서울을 간다라고 하면 아마 중간에 가다가 핸드폰을 놓고 왔다라고 가정하면 아마 100이면 100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핸드폰을 갖고 올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핸드폰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핸드폰 안에 전화번호도 있죠. 가족의 전화번호, 가족들 잘 외우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잘 모르죠. 거기 카드도 있죠. 은행에 인터넷 뱅킹도 거기서 하죠. 모든 것이 거기서 해결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또 실내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더 실내족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내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실내족이 는다라는 거는 싫어도 좋아도 대인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대인관계가 되게 협소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소통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겠죠. 물론 또 소통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실내족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어부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비교 사진으로 실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은 뭐 1차 산업도 하고 있지만 위에 있는 그림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목재를 자르고 자연을 배경으로 벼농사를 짓고 바다를 배경으로 물고기를 낚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육체적인 노동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앞에서 제가 그 과거의 스트레스와 현재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것처럼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서 자연에서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적당히 받고요. 또 알다시피 음이온이라는 것이 환경에 많이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울하거나 하는 그런 감정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서 힘은 들겠지만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는 분명히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는 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침부터 출근해서 야근까지 해서 계속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에 노출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자연에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또 조금만 걸으면 사무실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햇빛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적당히 하루에 15분, 20분의 햇빛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신을 안정하게 만든다라는 얘기 앞에서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이렇듯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요, 이 세라토닌이 분비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라토닌이 결핍이 되면 사람이 폭력적이고요. 어딘가 모르게 우울해지고 또 불안한 감정이 내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더 나가서는 세라토닌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에 장애가 온다. 그 세라토닌이 축적이 돼서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햇빛을 한번 노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햇빛에 노출할 때는 적당히 이렇게 피부가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모자를 쓰고 긴팔에다가 아무것도 햇빛에 내 피부가 노출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정도 햇빛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즘 방송에서는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포함해서 유럽박 캠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비박을 한다든지 차박을 한다든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고 싶고 느끼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내가 현재 그 처지에 있지 못하니까 아마 예능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나의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나는 이 현장에 가서 느낌을 받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박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카를 끌고 자기가 원하는 자연으로 가서 힐링을 하면서 돌아오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생존과 그 다음에 도시화 얘기도 했어요. 이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은 도시가 좋다라고 해서 도시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유전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쓱쓱쓱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렵 채집에서부터 우리는 그 유전자를 지금도 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급격한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는 정작 한 200~30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유전적으로요, DNA는 200~300년 안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가 바뀌려고 하면은 적어도 몇천 년의 세월이 조금씩 흘렀을 때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는요, 도시화에 살고 있지만 어떻다? 자연을 동경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몸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바나 이론입니다. 진화 심리학자 오리언스가 이 사바나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뭐냐? 인간은 원래 숲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뛰고 걷고 해야 될 또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야 될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알다시피 인류의 첫 탄생은 아프리카 동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 아프리카 동부와 비슷한 환경을 자꾸만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적당한 초원도 있고요. 적당한 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있어서 내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곳, 너무 울창하거나 해서 두렵거나 하는 공간이 아닌 공간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 적당한 곳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을 좋아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경에서도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조경에 관련된 식재라든지 나무의 모양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런 사바나 이론에 합당한 그런 식재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다양하게 인간이 DNA 유전자 숲을 좋아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 자연으로 다시 회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밖에 숲은 알다시피 건강의 원천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울 수 있는 곳도 숲이죠. 자연에 가면 마음도 평화롭고 내가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들도 그 순간은 잊어버리게 되죠. 또 그 숲이라는 곳은 균형 잡힌 삶을 제공해 줍니다. 적당한 공기와 또 적당한 산소량, 그 다음에 우리가 피톤치드 이런 것들이 대개 자연이란 것이 균형 잡혀서 있고요. 또 우리가 도시와는 달리 물리적인 환경도 좋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으면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인공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건강에 극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숲이라는 곳은요, 그 개울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뭐 우리가 말하는 계곡, 그 다음에 들판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환경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 알다시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학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 이 사람의 취미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때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숲이란 곳은 어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공간만이 나한테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곳이 당연히 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 건강하게 살고 싶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총체적인 산물도 주변 환경, 경제력, 공동체 의식도 있는데요. 이 숲이라는 곳이 앞에서 설명한 자연의 조화, 균형 잡힌 살,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다 어우러서 공동체 의식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숲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숲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숲이 좋아요. 치료 목적보다는 현재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곳이기도 하고요. 자, 숲이라는 곳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약물을 투여해서 내 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곳이 높고 험하다 그러면 내가 험하지 않는 곳을 조정해서 그곳에 가서 내가 숲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요. 또 병원의 질병 중심이 아니라 나 위주의 환자 중심입니다. 아, 내가 이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곳을 찾아가도 되고요. 좀 빨리 걸은 게 내 무릎에 부담이 되면 좀 천천히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 평지를 걸어도 되는 능동적인 방문이 가능하고요. 또 질병의 원인 분석이 아니라 해결 중심입니다. 제가 선택해서 얼마든지 숲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신체적인 고통을 경감해 주는 것도 숲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진통이 오거나 했었을 때 숲을 통해서 거기서 치유를 하게 되면 그 진통에 대한 것들이 경감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매우 실용적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도 아니고요. 또 뭐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숲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요인들이 있어요. 숲에 도착하기 전에 설레는 감정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자극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극은 우리가 오감 또 육감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기분이 좋은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자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유전된 친밀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바나 이론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숲이란 곳은 원래 인류가 처음 태어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숲에 가면 그냥 우리 고향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친밀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 소통과 인간관계를 떠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고적감도 좋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쌓이는 추억도 우리가 숲에서의 느끼는 기분 전환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에서의 다양한 인자, 경관, 피톤치드, 음이온, 햇빛, 이 산소들도 모두 더불어서 우리한테 기분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숲에 가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숲에 못 갔을 때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것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웬리의 마지막 입세 그런 내용도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숲이라는 곳은 도시 생활과는 달리 일상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적한 느낌, 내가 도시화에서 떠나는 도피적인 느낌, 평화로움 이런 감정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자연이라는 곳이 있으면 통해서 집중력 회복 이론이 있습니다. 내가 도시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자연이라는 곳에 가면 그 소모했던 내 면역력이 떨어졌던 집중력이 분산되었던 것을 어떻게 한다? 숲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재충전을 통해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늘 했던 일이 있습니다. 숲속을 산책했던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요. 자, 우리는 숲에 가면 아무래도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르막도 올라야 되죠. 내리막도 내려야 되죠. 또 등산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몸을 움직이니까 역동적이고 내가 좋아서 가니까 자발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의 걷기 운동이 건강에 모든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숲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숲을 선호하고
또 자꾸만 숲이 내 고향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숲을 통해서 치유하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수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 내가 숲을 통해서 변화를 할 수가 있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내 몸이 좋아질 거라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 그런 감수성이 만약에 부족하면 병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이 그런 이미지 심상 치료를 한다라고 하죠. 내 몸의 암세포를 자꾸만 다른 세포들이 잡아먹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지만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그것이 내 몸의 생리작용으로 인해서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앞에서 설명한 이 산림치유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산림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치유의 숲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앞에서 산림치유라는 얘기를 했죠. 산림 속에서 다양한 인자를 가지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치유의 숲은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성된 산림을 치유의 숲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다양한 산림을 위한 치유의 숲이 전국적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 치유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숲속에서 걷는 것을 통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암 수술을 한 환자들이 회복 단계에서 이렇게 산림치유의 효과도 있습니다. NK세포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자연 킬러 세포라고 해서 내 몸에 NK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염증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림을 통해서 완화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친구들이나 천식이 이런 것들도 호전이 된 것을 효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파라고 뇌파 얘기를 되게 제가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그 알파파가 몸에 이제 증가하면 할수록, 뇌파가 증가하면 할수록 내가 릴렉스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산림 경관도 좋지만 산림에 물이 있는 경관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에 좋은 황산화 효소도 어떻게 한다? 숲의 체험을 통해서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에 보리스호펜이라는 산림치유 마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부분들이 사람이 이 마을 치유, 산림 치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소규모의 마을인데도요, 여기에 매일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독일은 이렇게 치유 산업이 발달이 됐어서 해양 치유라든지 산림 치유에 약간의 보험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처방에 따라서 이곳이라든지 다른 요양소를 방문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보리스 호펜에 대한 마을, 산림치유 마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물치유라든지 산림치유, 걷기 이런 것들을 다 요법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나이가 계속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 아무나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연구를 보면 이 걷기만 해도 다양한 질병이 예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게 되면 고혈압이라든지 만성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의 연구 결과입니다. 내가 하루에 4,000보 이상 걷게 되면은요, 그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적당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위협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당분 섭취라든지 머리를 계속 쓸 수 있는 것들, 공부를 한다든지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들, 또 우리가 말하는 오메가3, 그 다음에 명상, 또 적당량의 커피입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사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살림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치유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